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조발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조발제입니다. 제2차 SDG 정상회의 논의 결과와 세계 SDG 이행 동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최기천 외교부 국제개발의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발표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이 분야에서 저보다 더 대부분 더 선배님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개발 분야에 이제 외교부에서 근무한 지는 한 17년 됐고요. 개발 분야에서 근무는 이제 막 10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나름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또 내심 걱정되는 게 이 분야에서 정말 수십 년간 또 이렇게 하시던 분들 앞에서 하려니까 조금 겸손한 마음이 좀 듭니다. 조금 좀 그 내용이 또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잘 양해 좀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오늘 제 발표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큰 제목은 이제 작년 9월에 유엔 총회에서 제2차 SDG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정상급으로 개최가 되었었고요. 그 정상회의 결과를 좀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보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파트를 도입으로 했고요. SDG 이행 점검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DG 정상회의 아까 그 내용을 좀 훑어보고 정상 선언문에 관해서도 간략한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 및 향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SDG 이행 점검 및 이행 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SDG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2015년 유엔 개발 정상회의 때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개의 항목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요. 이 17개를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고 있고, 요 17개는 결국은 우리가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 함께 다 미래로 잘 살아나가자,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7가지 핵심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SDG 목표를 2015년에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잘 이행을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 나가야겠죠. 그 점검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점검 체계는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점검 체계입니다. 물론 각국의 국내적으로 점검 체계는 다들 그 상황에 맞게 있겠지만,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도 개최가 되었지만 지속가능 발전 고위급 정치 포럼이 매년 유엔에서 개최가 됩니다. 4년 주기로 총회에서 정상급 회의로 개최가 되고요. 매년 또 장관급으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 지역 포럼이 연간 개최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국의 국가 차원에서는 자국의 이행 현황을 점검을 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국제사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검 체계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체계 속에서 2024년도에는 이행 점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별로 이행 점검하는 해마다 테마가 정해집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빈곤, 그 다음에 기아, 그 다음에 기후, 그 다음에 이제 폭력이라든가 법치, 정의를 추구하는 SDG 목표 16번,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십을 규정한 17번이 주요 이제 올해 점검 타겟이 되는 그런 이슈들이고요. 특히 17번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 되지 않고 매년 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지역별로는 SDG 이행을 점검하는 회의가 계속 개최가 되는데 2023년 11월에 베이징에서 동북아 SDG 이해 관계자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건 매년 개최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올해 또 마지막 최근에 개최된 게 에스캅에서 주관하는 아태 지역 지속 가능 발전 포럼이 올해 2월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정상급으로 개최되었지만 올해는 7월에 다시 장관급으로 에코속이 주관하는 그 고위급 정치 포럼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 외에도 그 SDG 이행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요. 그 이행을 위한 재원을 얼마나 잘 확보하고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회의가 올해 유엔에서 뉴욕에서 4월에 개발 재원 포럼이라고 개최가 되었었습니다. 여러 그 기조 발언자들께서 그 SDG 이행 현황에 대한 그 우려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더 UN 그 SDG 보고서에 따른 내용으로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현 추세로라면 공식적으로 저 밑에 뭐 별표로 돼 있지만 작년 5월에 발간된 UN SDG 리포트에 의하면 2030년까지 대부분의 SDG 목표 달성이 어렵다라고 공식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15%만이 목표대로 지금 진전이 되어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전쟁도 많이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이러한 그 영향들로 인해서 특히나 그 농업, 교육, 성평등, 에너지, 생물 다양성 등 분야에서 큰 그 퇴보 현상이 관측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이행 현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를 타개하고자 하는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도 UN SDG 리포트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치적 의지를 결집을 해서 국제사회든 국내적으로든 정치적 리더십과 또 그 구성원들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을 해서 SDG를 다시 한번 살려서 해 나가자라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또 빈곤 퇴치 및 불평등 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국가 역량과 투명성도 좀 강화시키고 또한 그 SDG 이행을 위한 그 지원을 위한 그 국제사회의 재원도 좀 상당히 부족하다. 이걸 조금 더 노력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더 해야 된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UN 개발 시스템 강화 지원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UN 내에서 그 개발협력, SDG 이행에 관한 기구들에 대한 그런 효율성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제 발표 내용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지난 그 정상급으로 개최된 SDG 고위급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회의의 주제는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을 보다 가속화하고 그다음에 위기에 빠진 2030 지속 가능 발전 의제를 완전히 이행하자는 그러한 큰 목표를 가지고 그러한 주제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뭐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위급 정상회의는 4년 주기로 개최됐는데 2019년에 이어서 작년에 개최가 됐고요. 그 6개 주제별로 회의가 진행이 되었고 제가 한번 상세하게 적어오긴 했는데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에 이제 의의가 조금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초로 개최된 그 SDG 정상회의였습니다. 그 위기의식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당시 사실 그 전에 회의는 참가 규모가 2013년에 비해서 약간 조금 낮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국제사회가 위기 인식이 상당히 높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146개국 정상 및 강력급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해서 그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협력 의지를 재확인을 하고 이 회의 결과 문서로서 정치 선언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께서 참석을 해서 우리나라에 관련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SDG 정상회의 정치 선언문은 크게 공약 파트, 현황 파트, 그다음에 행동 가속화 촉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공약 내용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여러 가지 공약, 현황, 행동 가속화 촉구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걸 먼저 얘기를 드렸고요. 그 공약은 뭐 제가 서두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SDG 이행을 위한 그 의지를 재확인하는 거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다음에 현황이라는 거는 이제 SDG 성과의 퇴보에 관한 우려를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뒤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지금 여기서 눈여겨 볼 거는 그 아디스 아바바 행동 의제 이행을 가속화해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재원 동원이라는 문제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보다 더 국제사회에서 또 뭐 이렇게 좀 크게 부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재원 동원이라는 문제가 그 뭐 코로나 이전에도 뭐 항상 그 개발이나 그 SDG 이행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였긴 했지만요.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재원 동원 문제가 상당히 부상이 되었고, 그러한 흐름이 SDG 정치 선언문에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좀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 SDG 정상회의 정치 선언문은 UN 홈페이지라든가 뭐 이런 거에 가보면 다 상당히 잘 게시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은 SDG 이행 성과가 퇴보한다는 게 국제사회 우려라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고, 이것을 다시 타개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그 공동의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황에 대해서는 뭐, 50년까지 뭐 달성이 가능하네, 안 하네, 현재 뭐 15%만 진행이 됐네, 어떤 분야에서는 옛날 SDG 목표 이렇게 제시했을 때보다 더 후퇴를 했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그 SDG 재원 격차가 확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SDG 이행을 위한 격차는 코로나 이전에는 2.5불 정도라고 매년 연간 단위로 봤을 때 2.5조 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2023년에는 4조 불로 확대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SDG 정상회의 정치 선언문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뭐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행동 촉구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있고, 또 빈곤 퇴치, 디지털 격차, 보건, 기후 행동 등 SDG 목표별 중요성을 인식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 빈곤 퇴치와 관련된 그 글로벌 챌린지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하면서 빈곤 퇴치를 위해서 그 국가 간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그 국내 정책을 앞으로 더 잘 만들어 나가면서 국내 차원의 그런 빈곤 퇴치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들 간에 꼭 뭐 원조, 개발 원조, ODA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빈곤 퇴치를 위한 그러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공유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그 후속 조치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격차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뭐 특이한 건 아니죠. 당연한 거죠. 이제 기술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다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그 수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겠죠. 그렇지만 기술 이전을 해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군소 도서국이라든가 내륙계도 아까 제가 잠깐 연설에서 말씀드린 그 특이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그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게 앞으로 지속가능 발전 이행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한 맥락에서 그 기술 이전, 디지털 인프라 구축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뭐 보건이라든가 기후 행동은 다 잘 아시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여기는 쓰지는 않았지만 그 양성평등. 결국은 양성평등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권리를 구현한다라는 그런 필요성에 많은 강조점을 두고 결과 선언문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또 미래 세대를 위한 균등한 교육이라든가 또 그 물 위생에 대한 그런 권리 이런 것도 많이 강조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접근,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보존, 뭐 사막화 방지 같은 경우는 아까 허재영 회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매 시간마다 축구장 몇 개 규모의 땅이 사막화되는 그런 우려의 맥락이겠죠. 그 사막화 방지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해양 쓰레기, 뭐 플라스틱 이런 내용들도 그 결과 정치 선언문에 다 잘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 정치 선언문 구성을 보면 이런 빈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가지수는 되게 많은데 그 양으로 따지면은 그 뒤에 나오는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 이행 가속화와는 조금 구분이 되게 그 가속화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발 재원에 대한 논의가 이제 확 그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 밑에 내용은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 내용은 아니고요. 그 아디스아바바 2015년 7월에 채택된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를 우리가 잘 가속화시키자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다른 목표들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개발 지원이 상당히 더욱 중요해졌다. 과거 어느 때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각국의 선진 공여국들의 ODA 규모는 GNI 대비 0.7% 달성을 다시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OECD 국가들의 평균이 0.2%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과거 그거보다 좀 적었죠. 0.17% 정도 됐었는데 올해 통계는 나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2024년 그 우리 ODA 액수가 지금 발표된 지 얼마 안 됐고, 그게 이제 국제 사회에서 계산이 아직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0.2%까지는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SDG 촉진 패키지 5천억 불의 촉진 패키지를 조성이 필요하다. 물론 조성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자발적인 특별 인출권도 뭐 내용 잘 아실 거고요. 개발 재원 얘기를 할 때 ODA 공여가 상당히 중요한데, ODA 공여를 할 때 GDP를 기준으로 공여를 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지표를 개발을 해서 조금 GDP가 높은 국가도 ODA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시간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제가 더 준비한 내용보다는 좀 약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정치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이번 23년도 SDG 정상회의의 내용을 보면 SDG 이행 가속화를 위한 연대를 강조를 했고, 이행 수단 확보를 위해서 개발 지원 확충이 강조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눈에 띄고, 그 전에 정상회의 얘기 이전에도 아까 말한 지역별로 이행 점검 체계를 보면 그 과거에 비해서 꾸준하게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그러한 회의 개최 방식이라든가 그런 그 정례화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좀 이행 점검 체계가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평가도 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이렇게 그 지역별 글로벌 차원의 SDG 이행 점검 체계에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참여를 위해서는 거기 가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SDG를 잘 이행을 했느냐, 또 단점은 뭐냐, 장점은 뭐냐, 이런 얘기를 해 나가야 되고, 거기서 또 피드백을 받아서 또 우리 그 국내 이행에 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있다라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또 개발 지원 논의가 계속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동안의 ODA 얘기만을 넘어서서 또는 전통적으로 진행되었던 그런 재원 확보 논의를 좀 넘어서서 그 국제 금융 체제 개혁이라든가 또는 그 혁신적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연구를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해서 시민사회와 소통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잘된 성과들은 또 국제사회에다가 알려줘서 또 거기서도 많이 배울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마지막으로 6년 남았습니다. 2030년이. 그 이러한 논의 속에서 지금 오늘 발표한 논의 속에서 어쨌든 이제 점점
그 2015년, 2030년 이후에 우리가 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포스트 SDG 논의 시작에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2023년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행을 한다, 요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후에는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지금부터는 같이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해진 시간을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계시기에 조금 온도가 여전히 높죠. 지금 최대치로 온도를 낮춘 상황인데요. 이게 최대로 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좀 열어놓고 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좀 더우시면 밖에 차가운 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컵으로 물을 좀 드시면서 이 더위를 좀 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조발제 하실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앞서 이제 국제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매년 어떻게 보면 3월 되면 언제 나오나 기다리게 하는 과정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통계개발원에 계신 선생님께서요, 지난 1년 동안 한국 사회의 SDG 이행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주실 예정입니다. 박상진 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통계청의 박상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요, 보시는 것처럼 통계를 본 한국의 SDG 이행 현황하고 시사점입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SDG 이행 현황을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는 17년부터 UN의 국가 데이터 책임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지표 기반으로 해서 국내 SDG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28개 부처하고 보통 한 40여 개의 통계 작성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21년도부터는 SDG 데이터 포럼을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기에 수록을 좀 하고 있고요. 22년도부터는 데이터 혁신 포럼이라고 해서 저희도 이런 포럼을 7월에 보통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가지고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9년도부터 글로벌 지표에 기반한 한국의 SDG 이행 보고서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월 말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데이터 가용성 확보를 위해서 지표 표준화라든가 아니면 개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왼쪽에 보시는 것이 SDG 플랫폼 사이트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 이행 보고서 보통 3월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7개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별로 한국의 이행 현황을 수록하고 있으나 보통 169개 세부 목표하고 231개 지표 모두를 매년 분석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년까지 가능한 모든 지표가 한 번 이상 다루어지도록, 그리고 데이터 가용성이라든가 공표 주기, 한국 상황에서의 지표 의미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통 목표별로 3개 내지 5개 정도 지표를 선정합니다. 이후에 SDG 데이터 플랫폼 지료를 우선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지표별로 이행 현황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국제 비교, 또 인구 집단 또는 지역 등 세분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를 최대 이용하고 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관련 법이나 제도 구비 여부 등을 비통계적인 관련 내용도 포함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문판 보고서도 동시에 발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주요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빈곤퇴치 관련된 지표 중 하나인데요. 사회 보장을 위한 필수 분야 세출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보통 사회복지라든가 교육, 보건 부분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3년에 보시면 322조 원으로 전체 세출 예산 중에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 부문 예산이 63.9%, 그리고 교육은 29.9%, 그리고 보건은 6.2%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소득 불평등에 관한 얘기인데 보통 이 중에서 여러 지표가 있긴 하나 저희는 이제 진위계수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지요. 2022년을 보시게 되면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해서 소득 불평등이 조금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소득 진위계수 같은 경우도 전년 감소해서 0.369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처분 가능 소득 진위계수도 전년 대비 감소해서 0.324 정도 됩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표는요. 학교급별로 여성 교장하고 교원에 대한 비율입니다. 지속적으로 많이들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22년 여성 교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77.2% 정도, 그리고 중학교는 71.6%, 고등학교는 57.1% 정도인데 반해서 여기 최고 관리자급이라고 하는 여성 교장님인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54.3%,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31.3%, 고등학교는 15.1% 정도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서 관리자급 여성을 비율을 이제 보게 되면은요, 22년에 한국은 14.6% 정도 되는데 OECD 평균은 34.2% 정도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오른쪽 하단 보시면은 한국이라고 보여 있죠. 그 정도로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다음은 시간당 임금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2년 보면은 전년 대비 14.4% 증가한 22,651원이었어요. 근데 남자, 여자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시간당 임금도 비슷하게 추이를 보이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은 남녀 간 임금 격차예요. 이 격차가 아직까지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OECD 회원국과 비교를 해보면은 22년도 성별 이제 임금 격차 같은 경우는 31.2% 정도인데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왼쪽 있죠. 제일 큽니다. 이 정도로 아직까지 좀 많이 격차가 크다, 임금 격차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보통 OECD 평균보다도 2배가 조금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부분입니다. 보통 국가에 총 공급되는 에너지를 1차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요즘 얘기하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나타내고 있는 표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증가를 계속 하고 있지요. 22년에 보시면은 비중이 5.2% 정도인데 이 부분은 대부분 태양광이 42.1%, 그리고 바이오가 27.8%로 이 둘이 거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폐기물이라든가 연료중 등을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OECD 회원국과 조금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건 좀 다른 표긴 한데 최종 에너지 소비 중에서 재생에너지를 어느 만큼 쓰고 있는지를 비교한 표입니다. 이 표가 의미하는 것은 재생에너지가 일반 생산이라든가 소비 활동 같은 경우에 얼마나 보급되고 있는지, 죄송합니다. 보급되고 있는지 나타내는 표인데요.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오른쪽 하단에 있죠. 보십시오. 맨 오른쪽 하단에 한국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이게 평균하고도 비교해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아직까지 앞전에 보신 것처럼 많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좀 차이가 좀 크다, 그런 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초미세먼지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사실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또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호흡기 질환에 이게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관리하는 통계인데요. 이게 2015년부터 공식적으로 작성을 해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는 이제 하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5년도 같은 경우는 세제곱미터당 26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 22년에는 18 마이크로그램으로 감소를 많이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하실 게 뭐냐면은 아직까지 국내 대기 환경 기준이 15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도 조금 더 가야겠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OECD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지상 측정치라든가 아니면 유선 관측, 또 인구수에 따른 가중치를 종합해가지고 산정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게 되면은 2000년에 한국의 경우에 초미세먼지가 세제곱미터당 25.9 마이크로그램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있지요. 오른쪽에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편에 보셨겠지만은 계속 초미세먼지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많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보통 온실가스 배출량 같은 경우에는 6억 7,600만 톤 CO2 이퀴벌런트로 전년 대비 3.4% 정도 좀 증가한 상황이긴 한데요. 사실 2018년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최고치였어요. 여기 대비는 6.7% 정도 감소를 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18년 기준으로 해서 한 40% 감축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딘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출량 같은 걸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이 에너지원 쪽에서 86.9%, 그 산업 공정에서 7.6%, 그 농업이라든가 폐기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OECD하고 비교할 때 보통 이제 2000년도에 2020년에 GDP 1000달러당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에 의하면은 한국은 0.31톤으로 회원국 중에서는 조금 상위에 위치한 상황이긴 합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이제 해양 부분에 관한 내용인데 해양 생태계에서 여러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해양 핵심 생물 다양성 지역 중 보호 지역이라는 비율이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 22년에 저희는 38.7%로 12년에 36.8%보다는 1.9%포인트 증가했으나 아직 OECD 평균의 64.2%에 비해서는 크게 못 미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저희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육상 생태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통 크게 나오는 게 적색 목록 지수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이게 0하고 1 사이에 있는 지수입니다. 0에 가까울수록 멸종 위험이 크고 생물 다양성이 많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2년에 한국의 적색 목록 지수는 0.69입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제 2000년 같은 경우에 0.76에서 하락폭이 조금 큰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다른 나라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도 좀 많이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범죄에 관한 내용 중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 피해자 수가 2010년 이후에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는 0.54명으로 전년에 비해서 근소하게 증가된 상황이고요. 이것을 보통 이제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는 저희 자료가 이제 2021년 자료가 있는데 이거와 비교하면은 오른쪽에 있죠. 이건 좋은 얘기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낮은 국가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잠시만요. 요겁니다. ODA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국제협력분야에서 ODA가 워낙 큰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는 지표인데요. 22년 국민 총 소득 대비 ODA 비율 보면은 전년 대비 0.01%포인트 증가한 0.17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으나 아직 OECD 평균인 0.36%의 절반으로 조금 하위권에 머무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전체적인 시사점입니다. 저희가 최근 10년간의 추세를 보게 되면은 여러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좋아지고 있으나 아직 성별이라든가 연령, 지역분에 따른 격차가 관찰돼서 취약 집단을 위한 어찌 보면은 세밀한 정책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OECD 회원국 간 비교해서 보듯이 성평등이라든가 아니면 기후 및 생태계 분야에서는 아직도 조금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글로벌 SDG 달성을 위해서 조금 더 매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SDG 지표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국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 이제 현황을 파악해봤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두 분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 강동열입니다. 간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동북아시아 회의 작년도 청년 세션 담당자로 근무를 했었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SDG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래서 2차 VNR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건지
그 부분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항상 유엔 회의 보면은 권역 회의가 있고 하위 권역 회의가 있고 HLPF도 있고 한데 거기에 가고 싶어하는 청년 그룹들은 많습니다. 저희 SDSL에서 매년 전국 42개 대학에서 81개 대학생 동아리에서 5,000명씩 SDG랑 탄소 중립 관련해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영어도 할 수 있고 이 주제에 대한 이해도도 있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가려고 하면 이제 항공권이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혹시 그런 유네스캅이라든지 유엔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SDG 모니터링 회의에 저희 한국 학생들이 대표단으로 참여를 할 때 그런 비용적인 부분에서 좀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모으겠습니다. 네. 네, 피스모모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질문은 2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정치선언에서 강조했던 복합 위기라는 인식에 기초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2년도로 급증한 대한민국 영토와 인근 해역 및 대기에서 급증한 한국의 또 다국적 군사활동 증대가 배출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과 통계 수집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면 왜 그런지요? 네, 외교부에서 즉답을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에 이제 두 분께 질문 주셨는데요. 통계개발원에 또 질문 있으신 선생님 계실까요? 네, 그러면 어느 분이 먼저 답을 해주실까요? 네, 선생님께서. 세 가지 질문 모두 저희 정부 측에서 연관이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VNR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그 우리의 VNR을 유엔에서 발표하는 것을 지금 고려 중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VNR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 법에 따라서 그 이행 체계가 좀 갖춰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해야 그런 전제 조건이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거 좀 안 한 지 오래된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때가 좀 지났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는 좀 지나갔고요. 내년도에 이제 한번 추진해 보려고 긍정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국제사회의 그런 그 참여나 다른 나라들이 하는 거에 뒤지지 않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긍정 검토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 청년 대표자들이 이제 각종 SDG 이행 점검 국제 회의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지원. 이건 제가 지금 당장은 어떻게 말씀드릴지 못하겠지만 좋은 그 지적인 것 같고요.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자리가 또 이러한 그런 그 소통에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해역이나 뭐 육상인지 영공인지 다 포함이 되겠죠. 그 군사 활동에 따른 각종 그 탄소 배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통계가 수립되어 있느냐. 일단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토 같은 경우에서도 그 군사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그 군사 활동에 의한 탄소 배출,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상당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군사 활동에 의한 탄소 배출을 저감해야 된다라는 전략까지 짜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물론 통계청도 계시겠지만 그 외교부 차원에서 그거를 따로 이렇게 그 군사 활동에 의한 탄소 배출이 얼마나 돼 있느냐는 확인은 해 보지는 않았고요. 혹시 통계청에서 이거에 대해서 답을 어쨌든 이 군사 활동에 의한 그 탄소 배출 문제 이게 상당히 그 심각하고 또 우리의 그런 관심을 끌어야 되는 주제임은 확실하다고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조 발표를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제는 이제 주제 회의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